이번에 김병기 얘기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한 칼럼이 실렸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병기 녹취는 김병기와 강선우 두 사람 사이에 대면 대화가 녹취가 된 그 녹취를 말합니다. 이 녹취가 공개됨에 따라서 기겁할 사람이 있다. 그 기겁할 사람은 강선우 말고도 김병기하고 이렇게 내밀한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도 녹취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기겁할 것이다 했는데 이 칼럼은 그러나 그 은밀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정우상 칼럼. 네.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본질을 핵심을 예. 콕 찔렀어요. 거기 이제 워터게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라는 것이 워터게이트가 빌딩 이름이거든요. 네. 워싱턴에. 네. 거기서 녹음을 이제 계속 네. 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 근데 녹음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서 사임하게 된 거고 네. 닉슨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은 왜 녹음을 했느냐?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 그럼 원내대표는 왜 했을까 녹음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강선우급과의 대화도 네. 전화 녹음도 아니고 예. 만나는 자리에서 한 얘기를 녹음했을 정도면 그러니까 녹취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라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모든 만남을 다 녹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아주 선명한 음질로 그렇게 녹음이 돼 있을 정도면 예. 거의 모든 만남을 다 녹음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모든 행동은 법적인 것 때문이든 네. 뭘 위해서든 하여간 네. 다 녹음을 해놓는다라는 네. 그런 그 원칙을 갖고 해왔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자신이 해왔던 위험한 일일수록 네. 내밀한 일일수록 기록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이분이 그 이재명의 큰 칼이었잖아요. 예. 큰 칼이자 때로는 단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는 칼을 빼십시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됐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개라고 하면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야말로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 물론 불특정 다수이지만 당신들은 오늘부터 개가 됐어 하려면 자기 등 뒤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같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을 개라고 지칭한다는 거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주군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군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믿고 썼겠습니까? 네. 가장 굳은 일, 예. 가장 내밀한 일에 그래서 사실 민주당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에 대해서 원성도 사실 굉장히 많고 이분이 이제 그 뭐랄까 욕먹을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공천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면은 네. 사실은 감사하다는 나중에 말도 들리겠지만 그게 몇 곱절 되는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의 비명 학살은 예. 저희도 30년 이렇게 정치부 취재했지만 네. 공천 때마다 그런 그 논란이 있죠. 네. 다 학살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진짜 학살이었거든요. 네. 박용진 같은 사람은 중간에 공천 룰을 몇 번을 바꾸면서까지 번이나 뭐 해서 한세 번쯤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박광원 이런 사람들 누가 맞아요. 봐도 사람들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진영을 네. 떠나서 네. 그런 사람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그때 원내대표였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그 과정이 다 지금 녹음이 돼 있다면 모든 일이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도 거기에 들어 있다면 정말요? 아니 그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가정. 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분이 이 정도의 그 거대한 추문이 나왔는데 공천과 관련한 네. 듣도 보도 못한 추문이 나왔는데 난 탈당도 안 한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탈당을 안 한다.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나갈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를 제명하라. 그런데 이제 이분도 나를 제명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당신들이 감히 내 목을 자를 수 있겠어? 뭐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제명 못할 걸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그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에 특검법 합의하고 오니까 원내대표가 사실 하는 주체인데 합의해 온 거를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도 알아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서 야, 이게 진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전 이게 핸드폰으로 녹취했나는 생각이 들어요. 대면 할 때. 핸드폰으로 녹취한 게 아니라 다른 녹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게 풀 녹취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네. 녹취를 하다가 전화 오면 녹취가 끊기기도 해요. 공관위 간사인데다가 그렇게 뭐 공직자 검증위원장까지 맡았었던 주요 요직의 김병기 대표가 30분 동안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왔을까? 그러면 내 여기 속주머니에다가 녹음기로 가장된 펜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필 또 그분이 국정원의 블랙요원 출신이자 인사처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모든 볼수 것들을 있네요.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 제 국정원 지인도 그래요. 예. 무조건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녹음해라. 네. 그 정보를 수집해라는 게 국정원의 어떤 본질이자 네. 본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을 놓고 녹음한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갖고 있는 녹음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아직 출처는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대표실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김병기 대표실 가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잘 기억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라도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자기의 발언 그 증거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 내가 김병기 대표실 가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렇죠. 제명이나 탈당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재갈이 물려 있다. 거기다가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충성심에 기인한 내지는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별별 정보 취합받은 정보를 다 원내대표한테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전가의 보도로서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이끌었었던 자객이었는데 되게 공천 때 보면은 공천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두세 명, 많으면 서너 명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만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갖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천 장의 투서도 들어옵니다. 그게 다 공관이 간사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가죠. 예. 거기다 검증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럼 투서를 와. 한번 검증하고 저 사람 이렇게 감점해 저렇게 감점해 내지는 윤리감찰단에다가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고 조사 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 있더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서 그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가 통화 녹취가 아니라 별도의 녹취였다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은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제명도 못해, 탈당도 못해. 박지원 의원 말고 초재선 의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반면 강선우 의원은 빨리 제명하세요. 윤리감찰단 윤리위원회 회의로 공개해보니까 이 사람이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김경시 의원 공천 주라고 했던 걸 보니까 바로 제명시키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만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럼요. 아니, 수도권에서 그렇게 1억 주고 3천만 원 주고 공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다른 지역은 안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또 워낙 민주당한테 유리했었던 선거판이었기 때문에 네. 공천만 되면 당선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다면 시의원이 그럴진데 그러니까요. 가령 구청장은 어떨 근데 거기서 것이며. 만약에 당에서 우리는 무조건 경선입니다 라는 원칙을 천명하거나 깨끗한 공천 하겠습니다 경선입니다 이런 걸 안 했다면 재량이 생긴단 말입니다. 재량이 생기면 딴짓하거나 딴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원내대표와 수도권 의원이 그렇게 돈 1억 받고 3천만 원 받았으면 다른 곳은 털. 그렇게 자연스럽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얘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수진 의원이 이제 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동작구 의원 2명한테 이제 탄원서 받았고 네. 3천만 원 받았다가 새우깡 봉지 덮어가지고 돌려줬다고 했는데 네. 웃긴 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처음에 당 대표실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달했다고 했다가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당 사무국으로 바꿔요. 아. 근데 최근에 이수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우리 보좌진이 했었던 녹취를 들어보니까 윤리감찰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헐. 탄원서를 받지를 않았대요. 어머. 아니 탄원서를 받지를 않고 탄원서를 김현지 실장한테 줬는데 윤리감찰단에 안 들어가고 김병기 대표한테 들어간 거예요. 범죄 피의자한테 간 거예요. 그게 고발장이 범죄 피의자한테 간 거야. 당 대표실로 간다고 했다가 아이 그게 아니네요. 당 사무국으로 간다고 말을 바꿔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윤리감찰단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김병기 대표인 공직자검증위원장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탄원 대상이 김병기 본인이에요. 그러면 당의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공천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비위 대상을 배척해야 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되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무슨 호텔에 묵었는 이거는 아주 소소한 문제다. 그것도 여기에 문제긴 비하면. 문제인데 네. 이게 그냥 단체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김현재 실장이랑 이수진 의원의 보좌관 통화하면서 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헐. 거기다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리감찰단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유추하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김병기 대표의 비위를 덮어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은 끊임없이 윗선, 숨은 손, 그게 누구냐? 사설 제목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실명을 까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 그 요소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김병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기자들은 이 말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이외에는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곱씹어 보면 이것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살짝 달래주기도 합니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때리고 얼르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작은 실수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자 정청래 대표한테 그 방송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라고 하자 정청래 대표가 하는 말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음미하게 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라는 걸 지금 와서 이제 복귀해 보니까 예, 알게 보이는 되는 거죠.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센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내밀한 관계였구나라는 걸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 업은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으니까 네. 자기는 전당대회 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듣고 네. 지난번에 싸웠을 때는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존칭도 그렇습니다. 안 붙이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을까. 사실은 사람 화나게 하는 게 존칭 안 붙일 때거든요. 직함을 안 붙인다든지. 이름만 부르는 거. 예, 그 다음 구절은 기억도 안 나요. 김병기가 나를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냥 나를 정청래라고 불렀네. 이건 몇 년 동안 안 잊혀지죠. 그렇죠. 네. 평생 아마. 평생.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이 당은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라는 현직 대통령과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과 지금 전면전을 거의 벌이는 수준의 당 대표인데 예. 이런 일이 터졌으니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불감총 고소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감히 뭐 청하진 못하지만 원하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지금 심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도 그렇고 저가 제일 궁금한 대목은 이럴 때 네. 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개입을 하고 교감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강훈식 실장, 우상호 수석이 예. 전화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한테요?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네네. 정 대표한테가 아니라 정 대표한테가 아니라 예. 말이 통할 만한 의원들한테는 전화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예를 그렇죠. 들면 예.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 아, 첫째, 둘째 예. 이해우는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 지금 열심히 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전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전선은 국민의 힘을 향한 전선이 아니라 네. 친명 쪽 그리고 청와대 쪽이 정청래 대표 쪽을 향해서 형성하고 있는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이 국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잖아요. 네. 저희는 뭐 열심히 비판은 하겠지만 특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병기 특검하자. 아니 특검이든 뭐든 결국 민주당이 아, 반대하면은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해훈 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 뭐 아무리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뭉개고 가자 그러면 이거는 뭐 표결도 안 하는 표결해봤자 뭐 통과되는 거고 네. 결국 김민석 총리도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낙마 사유의 10배 이상의 기준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 버렸잖아요 결국. 근데 이해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밀고 나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거에 이제 제 걸림돌은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옹위하는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 둘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여기서 밀리면 정권이 그냥 레임덕이다. 미래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밀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미래 권력. 뭐를 또 깔 수도 있고 진짜.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해훈 만약에 낙마되면요, 이건 저는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강선우 장관. 여가부 장관 낙마하고는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죠.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리스크와 비용을 치르고서 내민 카드지 않습니까? 이른바 통합과 실용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크게 욕을 먹고 내밀었는데 또 지금 이미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낙마까지 된다. 그러면 진짜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피해가 되는 거고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백업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은 그냥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거 밀리지 않고 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어떤 정치인의 비리가 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올 때 하루에 한 건 폭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또는 뭐 하루 걸러 한 건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하루에 3건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의 모든 신문 방송들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제보받은 내용을 연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터뜨린 내용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 경찰서장하고 그 부인되는 이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수사 중인 동작 경찰서장하고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통화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또 보좌관을 통해서 수사팀장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고등학교 동창인 금융공기업 인사를 통해서 동작 서장과도 소통을 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또 그 조진이 당시 동작구 부의장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서류를 넘겨받기도 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의원의 당수 공천된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동작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건 이제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낙선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돈이 오갔다라고 동아일보가 또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병기 의원이 차남이 숭실대학에 편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도와준 중소기업 회장님이 계시답니다. 이 인공 교통 시스템 이걸 이제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그 차남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뭐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더라라고 보좌관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경향신문도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 날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입니다. 그때 동작구 구의원
한수원 관계자를 불러서 무슨 사익성 민원 청탁을 풀어주려고 했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 신문을 얘기를 했는데 숨가 부시겠다.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웃기는 게요. 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한수원이 하는 그 공사 현장에 한밭집 네, 그 일하시는 분들 밥 해주는 그 집. 그건 저 울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권을 네. 그 원내 대표가 그거를 계엄 해제가 때문에 국회가 봉쇄돼 있는데 예. 자기 승합차에다 일부러 그 구의원하고 한수원 관계자까지 몰래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밭집을 드러내야 거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알박기 비슷하게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한수원에서 아마 그걸 이제 뭐 고소를 하거나 뭐 재판에 그래 법정에 가서 우리 해결을 보자 그 명도 신청인가 뭐 그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명도 예. 신청.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구의원이 그 한밭집과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왜 동작구가 움직여요? 그거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진짜 하는 행태를 보면 진짜 구악의 그 전형 같은 온갖 일을 다 했던 분이구나.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정말 그러니까 자괴감이.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하신 분 같아요. 모자진 갑질에 무슨 뭐 저렇게 이해관계, 이권 개입에다가 돈 받고 공천한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본인의 아내의 업무 추진 및 사적 유용 그 공직선거법인가요?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 경찰들이랑 파티까지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 경찰 출신 의원한테 사건 청탁 무마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진짜 우리 정치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호소하는 그 대상, 그 딱 상징적인 이 대상이 이 지금 이 김병기 대표의 의혹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의석수는 부족하죠. 근데 여론 앞에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정말 고구마 줄기 줄줄줄 나오듯이 이렇게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해서 단독 보도 나오면 거기다가 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 방증이 드러났잖아요. 내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이수진 의원이 2024년 2월달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내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무마했단 말입니다. 자기 아내의 사적 업무 추진 및 유용도 그냥 입건시키지도 않고 그냥 무마시켜 버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검만이 이 의혹과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어제 늦게까지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의혹 제기 숫자를 세봤더니 13가지였습니다. 오늘 나온 거 합하면은 한 이제 17가지가 되거든요. 내일쯤이면 20개를 넘어설 것 같다는 그런 예측도 됩니다. 아니 그리고 예. 이 1억 그 받았던 강선우 예. 의원의 보좌관 네, 이 사람이 10년 전에도 김병기 의원의 사무국장이에요. 그랬다면서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아 네, 그렇습니까? 그 지역의 사무국장이었어요. 오늘 조선일보도 이제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받고서 보관했다는 뭐 돌려줬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어느 광역단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김병기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보좌관 중에 사무국장을 맡는 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급수가 있는 보좌진에게 사무국장을 줄 수도 있고 예. 9명 보좌진 급수가 있는 보좌진 말고 별도의 사무국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건 본인의 재량이래 가지고. 네. 근데 아마 이분은 급수가 있는 보좌진 중에 한 명을 그냥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준 것 같아요. 네. 사무국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지역구를 관리하는 예. 책임자 아. 적으로 그런 직위를 주는 상당히 것이거든요. 중요한 보좌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사무국장이 늘 지역 주민들한테 을이에요. 갑이 아니라. 아, 네. 그러나 딱 한 가지 갑의 위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공천권, 기초의원들, 광역의원인데 모시는 의원님의 돈 관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 근데 보통 이제 회관에서 의원회 가서 하는 것은 의원회 간의 보좌관이 하는데 예. 지역 내 사무국장은 그 지역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뭐 갑질은 하지 못하지만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들로 하여금 공천에서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는 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르죠. 그러나 또 역할과 또 갑을 관계는 또 다른 변수가 거기 그렇죠. 있다. 의원회관에서는 어쨌든 그 정부 행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뭐 갑질을 할 수 있다면 예. 지역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한테 갑질을 할 수 없지만 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내지는 광역의원들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다. 네. 네. 근데 김병기 의원이 지역에서 네. 거의 이제 황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아. 이 기초 광역 의원들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도 받고 어떤 건 합법적 후원금을 받고 어떤 거는 그냥 뒷돈처럼도 받고 이제 이랬던 그 제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무국장이었으면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내밀한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동작구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김병기 의원이 그 동작구 내에서 네. 그렇지. 그 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 사무국장일 거예요. 이 사람. 그렇네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10년 뒤에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라서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이 와서 울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강선 의원이 우리 사무국장이라고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 사람 내가 알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런 일을 우연히 강선 의원이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나의 모든 그 내밀한 걸 알고 있는 그게 그 우연일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선 의원이 울면서 막 얘기하고 이게 녹음이 돼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획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녹취가 거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 날 김병기 대표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이 가잖아요. 네. 그럼 그 중간 사정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스토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녹취가 끝나고 다음 상황에서 아니 강 의원 그 사람 누군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예전에 김병기 대표와 연이 있었던 그 사무국장입니다. 에? 그 사람이에요? 나 그럼 내일 회의 못 가겠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녹취에서는 그 보좌관의 그 신분이 누구인지를 뭐 묻거나 답변하는 정황이 없잖아요. 남모 씨라면서요. 네. 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징계를 하고 그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분명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김병기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 인물 중에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김경 61살입니다. 이제 이분에 관한 얘기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들이 주택을 11채 가지고 있다. 또 서울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평창동 단독주택, 용두동 상가 이런 걸 사드리는데 3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뭐 그리고 또 아들이 보유했던 주택은 대부분 인천 쪽에 있었던 것이다. 뭐 이혼한 남편, 이분이 이혼을 했고 그 남편의 어머니가 손자에게 기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